제가 그 천천히 읽으면서 필요하다면 조금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해 봅시다. 첫 번째 위치에는 무엇이 놓여야 할까요? 저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에 대한 학대를 없애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를 없애야 합니다. 동물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여러 학대 중에서도 실험동물과 축산동물 등 동물을 향한 학대는 그 규모에 있어서 다른 학대에 비할 바 없이 크므로 그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직관적으로 분명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명백한 주장처럼 매우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물학대 문제가 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주제인가? 그것이 인권 문제와 기후위기보다 왜 더 중요하단 말인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학대 문제가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가? 그 도덕이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가치 판단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가치 판단을 하죠. 도덕도 일종의 그런 가치 판단의 일종이죠. 도덕적 판단은 관습적인 차원도 있고 이성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성적 차원에서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덕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일부러 굉장히 논쟁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제가 성품이 날카로운 사람은 아닌데 말을 좀 그렇게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 도덕의 근거는 자연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연이란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포함하여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게 자연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자연입니다. 자연은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멸망시켰다 해도 그 결과는 여전히 자연입니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는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의 보존이나 정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따라서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자연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연이 보존할 대상도 아니고 소중한 것도 아니라고. 근데 조금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은 자연의 A라는 상태, 자연이 계속 달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A라는 상태를 자연의 B라는 상태보다 더 선호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나는 자연의 A 상태가 B 상태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은 나는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보기 좋고 유익한 자연을 예찬하는 것이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자연을 소중하게 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에게 보기 싫고 유의한 것도 자연입니다.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개념상 자연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언어를 구사할 때는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상태 A, 자연상태 A만 자연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자연은 개념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도 자연이고 쓰레기도 자연이고 다 자연입니다. 실제로는. 개념상 자연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언어를 구사할 때는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상태 A를 자연과 등식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에서 인간 중심성으로 인해 언어 사용이 개념으로부터 이탈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나는 A라는 자연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A라는 자연상태를 왜 좋아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묻고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자연이 소중하다거나 자연이 보호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장난을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사고에서 모성이라는 것이 그 도덕적인 문제에 그 진지한 어떤 그 파악하고 연구하고 또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연의 각 부분은 영능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은 요즘 뭐 신유물론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연의 각 부분은 영능이 있어서 전체로서의 자연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인간의 영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각 부분은 인간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고 제약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뭐 흔히 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구절도 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세상을 신중하게 모든 대상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면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다른 것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행동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자연 그 자체가 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목적이다, 소중하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연이 인간의 도덕과 관련하여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연의 모든 부분이 무상하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뭐 불경 이런 거 좀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겠죠. 무상하다. 늘 일정한 것이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고 또 같이 해체되고 또 시간 지나면 달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이 우주조차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것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그 6번째 대멸종이나 뭐 지구 그 온난화로 인한 뭐 그런 재앙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구가 언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주조차도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그 생태주의 혹은 뭐 환경보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것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어떤 우리의 동기가 뭔가 이런 걸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무상과 무아를 생각해 보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 순간 자아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경계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인간에게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연은 이와 같이 인간에게 조심스러운 태도와 지금 이 순간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연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연을 정말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도덕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따질 때는 좀 더 엄밀한 우리가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그 자체가 흔히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역시 그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피터 싱어가 실천윤리학이란 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생명 귀중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말을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다른 동물의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때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생명 역시 위협에 노출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기억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굉장히 많이 다르게 생긴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식물이 낫에 베어 나갈 때 그런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뭐 생명이 소중하다 그런 위협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식물에게도 없는 생명이 있는데 말이죠. 그 비건 아닌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죠. 근데 이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되게 이상하죠. 그 생명을 이렇게 막 소비를 하는데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을 또 막 합니다. 그리고 비건조차도 식물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없애는 행위를 이제 수요를 하고 있죠. 이 수요를 통해 생명을 없애는 행위의 절반을 담당하면서 자이나 교인들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은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들 생명 경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생명 경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당합니다. 생명이란 자연현상이 비생명이란 자연현상보다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론도 제시된 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환갑인데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봐도 설득력 있는 이론이 없어요. 생명이 정말 왜 비생명보다 더 소중하냐. 우리가 산소, 수소, 뭐 물, 공기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의미에서 소중할 수는 있는데 도구적 의미에서의 소중함이죠.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설득력 이론은 단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생명은 비생명보다 더 희소한 현상입니다. 소위 그 엔트로피가 더 낮은 거죠. 생명, 비생명보다 더 희소한 현상이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사람에게 이제 조심스러운 삶의 태도, 일반적인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돼야 됩니다. 더 조심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그 돌보다 핸드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렇게 질서가 높다 혹은 엔트로피가 낮다 이런 관점에서 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이것이 생명이 뭐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간의 삶의 태도로서 신중함의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생명의 현상은. 자연이나 생명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비해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일반적으로 이동을 하는 생명체, 정의가 그렇잖아요. 동물이 이동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동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물론 모든 동물이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 우렁챙이는 유생 때는 이동을 하지만 이제 고착을 해서 이동을 하지 않죠. 그 동물은 일반적으로는 이동을 하는 생명체로서 신체의 통일성이 고도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려고 하면 팔은 이리 가는데 다리는 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건 신체의 통일성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식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신체의 통일성이 고도로 보장되어 있는 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경계가 있어서 신체 전체를 하나의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러한 그 신경계를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식, 그래서 자기라는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언어로서 이렇게 자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체로서 그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식이 형성되고 또 그 쾌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의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거죠. 쾌거라는 것이. 이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적 가치가 아닌 자신에게 자신이 가치를 가진 상태, 즉 내재적 가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는 비로소 내재적 가치,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그 자신이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란 주관적 상태가 형성되어 자신에게 자신이 가치를 가진 상태는 내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다른 경우에도 내재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자신이란 주관적 상태가 형성되어 자신에게 자신이 가치를 가지는 상태가 내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란 주관적 상태가 형성되어 자신에게 자신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동물을 보고 제가 자기를 중시하는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이성적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 일반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란 개념이 앞에서 말한 자아와 본질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앞에 그 무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자신 역시 집착할 바는 아니다. 그 역시 무상한 그런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완벽한 이런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종교적 경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능할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살아있어서 살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에 참고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도덕을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허망할 수도 있는데 아주 궁극의 경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도덕 공동체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 등 그런 동물들로 이루어진 목적의 왕국, 칸트가 말을 하는 그런 이성으로서의 목적의 왕국이 아니고 이런 느끼는 존재들 자신을 그렇게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존재들의 왕국이 현실적인 도덕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 제레미 벤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 아닌 동물이 폭군이 아니라면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을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제멋대로 고통을 주고도 배상 없이 방치되는 이유가 못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
다리의 숫자, 피부의 털이 많음, 꼬리뼈의 말단위, 감각이 예민한 존재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해도 되는 이유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무엇이 누군가의 권리를 평등하게 배려할지 여부를 나눌 경계선이 되겠는가? 추론하는 능력인가 또는 대화하는 능력인가? 그러나 충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말이 더 잘 통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사유할 수 있는지 또는 말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도덕과 입법 서술에서 이제 벤덤이 한 이야기죠. 그 벤덤이 말한 여기서 말한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발현되는 것, 제가 앞에서 자신이 발현되는 표현을 썼는데 자신이 발현되는 것과 동일한 양면 같은 것입니다. 사람 아기가 자신의 발가락을 깨물죠. 여기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파서 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저곳에 있는 발가락이 나의 머리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저곳에 있는 발가락이 나의 일부라는 이미지를 형성을 아이는 하지는 못했죠. 저 발가락이 나의 일부다. 그런 이미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엔 주관이 있어서 전 신체를 통일체로 대하는 자신이 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죠. 자기 발을 물어놓고 이렇게 운다라는 것은 전 신체 현상이잖아요. 저 국소적인 발가락 깨뭄이 전 신체 현상으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식물에 있어서의 그 호르몬, 식물성 호르몬을 통한 아주 느린 형태의 그 신호 전달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현상입니다.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 느끼는 존재라는 개념을 전제하에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지각하는 것, 그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센스가 아니라 어떤 퍼시브하는 것, 지각하고 그다음 연산 능력만 갖춘 그런 로봇이라면 인권이라는 개념도 인권 주장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봇가 뭐 부품을 몸에서 하나 떼내고 끼워 넣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겠죠. 자기라는 개념, 그것이 자기란 느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지각과 연산 능력만 갖춘 로봇이라면 인권이라는 개념도 인권장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즉 느끼는 존재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다. 크게 보면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을 느끼는 존재로서 대하는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합니다. 인권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동물을 느끼는 존재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약간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사실 우리 법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동물보호법 보면 이미 그 동물의 정의에 있어서 그 신경계 이야기가 나오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법 체계에서 문헌상으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물건이라는 것이 우리 동물법의 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에 대한 이제 명명이죠. 동물들한테 명명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물건.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 그 자체를 더 철저하게 우리 법 속에서 반영시켜 나가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다라는 것이 그 정말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핵심을 저는 비껴나가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약 30년 전에 그뭐 스위스,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 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후에 다른 법에 끼치는 영향이나 어쨌든 민법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람과 사람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어느 일방의 소유물이었던 동물이 이 사람과 교감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달리 대해야 배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민법 맥락에서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근데 뭐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생명 이런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계속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은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뭐 은폐하거나 왜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 물건이 아니다도 좋고 생명 자연 다 좋은데 핵심은 동물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근원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고히 갖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대 시민혁명과 그 후 긴 시간 사회 변화를 통해 인권은 한 사회 근본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많은 빈 곳을 안고 있다 해도 뭐 성소수자나 장애인 이동권 많은 빈 곳을 안고 있죠. 가난의 문제. 그렇지만 과거 노예에 비하면 어쨌든 시민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누구나 공공의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지는 못하죠. 적어도 말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빈간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간 동물은 해방을 위한 혁명의 문턱, 과거 시민혁명, 인간이 겪었던 시민혁명의 문턱을 전혀 넘지 못했고 시민이 아닌 상태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하듯이 동물운동을 해서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을 느끼는 존재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의 빈 곳을 채우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느끼는 존재로 대하는 태도는 비인간 동물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을 향한 태도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맥락에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전히 그 인간이 아닌 동물 그 자체를 소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여하튼 인권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기후위기는 어떤가요? 기후위기, 더 크게 지속가능성 문제는 살만한 세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해야 지속가능성 한때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가치가 인권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인권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논의들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속가능한 게 좋나요? 대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한 축산동물에게 그리고 수많은 실험동물에게 세상은 살만한가? 지속되면 좋은 세상이에요. 이게 비건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먼 미래에는 축산업이나 동물 실험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이 중단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결국 생태를 이야기하고 조그만 얼음 위에 서 있는 곰 그런 영상 있잖아요. 북극에 조그만 얼음 위에 이제 얼음이 다 녹아서 곰이 정말 조그만 데 서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어 정말 바싹 마른 갈비뼈가 다 튀어나온 그런 곰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곰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동물을 생각해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냥 인간 중심적인 포장이라고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영상을 만들고 보여주는 쪽에서 정말 동물을 생각하는 거라면 얘들보다 고통스러운 동물을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보면. 그죠? 이제 그들 위해서 뭘 하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또 유행처럼 동물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책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누가 책 냈다고 막 그러고 있던데, 그런 이야기와 책이 정말 동물을 위한 이야기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하튼,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을 느끼는 존재로서 대하는 문제는 인간만을 고려하는 기후위기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 기후위기가 포장을 어떻게 하든 여하튼 인간 중심적인 사유입니다. 그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는 마치 그 다른 것들까지를 뭐 고려하는 것처럼 말을 함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을 모호하게 만들면 그게 문제인 거지. 인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인간이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이고 다 소중합니다. 근데 동물도 소중하고 그래서 동물의 소중하다는 문제 그것을 이제 은폐하는 식으로 동물이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느끼는 존재로 대한다면 인간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죠. 학대 이야기. 그 동물이 정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고의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즉 학대를 멈추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할까 말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건이 극소수인 지금 현실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면 또 반려동물이라도 죽이지 말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물론 찬성하는데 그 동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되면 일종의 종차별주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좀 보편적 동물, 최소한 이제 축산동물, 실험동물 이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동물을 죽이지 말자 이런 이야기 현실성이 없잖아요. 비건 진짜 극소수인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동물권이니 뭐 동물복지니 이런 이야기할 때 동물의 생명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성적 도덕에서 관습적 도덕으로 도덕을 진입시킬 수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 문제는. 앞에서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다룰 때 결국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흔한 이야기들도 인간 중심성의 표현에 불과한 이야기를 이미 하였습니다. 동물학대는 우리 이웃에 있는 동물, 축산시설에 있는 동물, 실험실에 있는 동물, 기타 동물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축산시설과 심각한 고통을 겪는 실험 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지하는 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이제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고 그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에 대한 직접적 학대도 만연하지만 법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축산동물, 실험동물에서는 좀 관심이 덜하고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반려동물조차도 우리 동물보호법은 잘 대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학대받는 동물들 구조하고 격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현행법과 부딪히고 공무원과 싸우는 게 저희들이 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에 대한 직접적 학대가 정말 만연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동물법은 정말 개선돼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죠. 그런데 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학대가 심각해진 속도를 이제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뭔가 하는 듯한 페이크 액션이라 그러죠. 사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듯한, 그래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만 하는, 오히려. 케어는 동물의 삶이 심각한 주제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20년간 학대 현장을 가서 폭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악화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현장에 늘 머무르며 얻은 깨달음과 몸에 배인 절실함으로 이제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동물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력, 비판정신,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3년 같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